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으로 지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발맞춰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순호 구례군수 그리고 김영미 동신대 교수와 함께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김영미 교수님, 먼저 우리 전남 관광 자원 그리고 인프라 여건은 좀 어떤가요? 우선 우리나라 현황을 좀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전남의 좀 실정, 현황을 진단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앵커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관광 경쟁력이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위 국가 안에서? 200 중에 네. 과하게 편하게 써서 한 20위? 아, 네. 거의 근접하는데요. 15위에 이를 정도로 관광 대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요.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매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관광 지수를 산출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평가하는 것이 물어보셨던 관광 자원과 인프라 부문인데요. 근데 뭐 관광 자원이라고 하면 뭐 자연 자원, 문화 자원, 또 비레저 자원이라고 해서 마이스 산업, 또 의료 관광, 그리고 이제 인프라는 교통, 숙박, 편의시설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전남은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천혜의 자연환경, 섬, 숲, 갯벌, 또 산, 네, 이런 부분 또 역사, 그리고 문화예술 뭐 여러 부분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하고 취약하다. 앞서서 이제 한번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때 뉴스와이드에서 국제공항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전기 노선 지금 이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 역으로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숙박도 특정 도시에 지금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도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인프라가 그러면 전남 내에서는 네. 어떤가요? 전남 내에서는? 전남 내에서의 인프라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교통에 좀 국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요. 이른바 이제 지상 교통 수단인데요. 자차로는 또 렌트카로는 어느 정도 다닐 수 있지요. 도로가 잘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접한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광주에서 전남을 올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거의 아주 열악한 그런 시스템 체계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차로야 뭐 그냥 가깝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지만 실제로 그걸 벗어나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렇죠. 거죠. 버스로 다닌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이라거나 아니면 그 외에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우버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아직 이제 법적인 그 한계를 제도 한계를 못 넘고 있죠. 네. 네. 우리 김순호 군수님 나오셨는데 예. 구례 같은 경우 저희가 다 아는 지리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리산이라는 굉장히 큰 어찌 보면 관광 자원인데 지금 구례는 이 관광 활성화 위해서 어떤 준비들 하고 계세요? 우리 구례가 한때는 20년 전, 30년만 해도 관광 1번지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많은 관광 개발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그래도 저희가 올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작년에 2022년도에 구례를 찾는 관광객 수가 한 300만 명 됐어요. 약 전남에서는 거의 한 상위권입니다. 5, 6위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꽃 피는 3월 달에 빅데이터 분석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약 한 110만 명이 왔어요. 예, 산수유 한 3월 달 한 대만 산수유 꽃이 있고 벚꽃이 있고 또 우리 홍매화라는 꽃이 있어서 그런데 집중화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구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의 여기서 체류를 않고 아시다시피 여수나 순천으로 가요. 네. 스쳐지라는 관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무시고 가야 소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 경제가 살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체류형 관광 정책을 제가 하려고 한 것이 저희 이제 본의 정책입니다만 최근에 대규모적인 관광 정책 투자 협약을 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섬진강이 있잖아요. 섬진강이 좋은 강에 끼고 있는 강과 바로 옆에 있는 오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오산 이 광역 관광 개발하기 위해서 한 2천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속케이블카도 되고
고급 뭡니까 풀빌라 가지고 강 주변에 밤의 문화를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금 산동 온천이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호황을 누렸어요. 한 20년 전에 온천이 개장을 하면서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천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천이 문을 닫는 지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상권이 다 죽었어요. 최근에 바로 온천 주변에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1,000억 원 규모의 골프장 협약을 또 했습니다. 이 투자 업체가 있어서 그래서 골프장을 하게 되면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인구 소멸도 막는 것이고 또 특히 거기는 온천하고 같이 연계된 바로 인접지이기 때문에 온천과 연계되는 골프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주는 온천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천 같이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부 뭐 환경단체에서는 다 뭐 반대를 하죠. 골프장 들어온다면 반대를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저는 뭐 90% 이상은 다 찬성을 하니까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저희가 한 4년 전에 그 골프장에 허가를 한번 했었어요. 그 위치에서. 근데 골프장 허가업자가 개발을 안 한 바람에 10년이 지나면서 골프장 인가가 취소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추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골프장도 필요하다는 그런 관광 정책이고 또 최근에는 우리 구례가 아이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생산협동조 아이쿱. 그것이 저희가 지금 한 600명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좋은 친환경 기업체인데 거기 3단지를 또 별도로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5만 평에. 거기는 이제 치유병원이나 그다음에 노인들 힐링 센터나 그다음에 항암 식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 공장 이것은 한 2,100억 정도 투자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찾아오고 많은 관광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이 다 되게 되면은 구례가 획기적으로 지금 관광객 수가 늘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프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례 같은 경우 골프장이 또 다른 데 있나요? 구례는 한 곳도 없어요. 지금 전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례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총 520개 되거든요. 전남에는 41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독 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 국민들도 한 개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많고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하나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것들이 그렇죠. 개발 안 됐다가 다시 하는 걸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큰 뭐 환경단체나 이런 저기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죠. 14년 전에 허가가 나면서 그게 모든 벌목 작업 다 끝났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일부 구간 전체적인 43만 평 중에 일부 구간에 또 산림 벌채약을 해준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산림 훼손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뭐 큰 산림 훼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하실 때 그 체류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례의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한가요? 저는 우리 구례 숙박시설은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구례는 아시겠습니다만 지리산에 큰 산이 있잖아요. 지리산과 섬진강인데 지리산 그 주변에 각 계곡마다 펜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고급 펜션들이. 그리고 섬진강 주변에도 펜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펜션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구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에는 구례 관광 1번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돼 있던 호텔들이 많이 있고 모텔도 많이 있고 근데 그때는 물론 노후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광객이 찾아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호텔을 새로 리모델링 한 데가 좀 생기고 있어요. 새로 생긴 데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호텔 숙박시설, 체류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제가 또 하나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지리산 정원이라는 곳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0만 평인데 거기에 400고지 정도에다가 지금 계속 숲속 가옥을 두문두문의 가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22동이 있는데 그게 뭐 인터넷에서 예약한다면은 바로 인터넷 예약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가를 더해서
한 20동 지금 더 지금 짓고 있는데 이러한 그런 좀 고급 가옥이 생기면은 그러한 체류를 할 수 있는 1박, 2박, 3박 할 수 있는 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음. 예. 그러면 그거는 말씀하셨던 건 지금 구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나요? 예, 아까 정원에 있던 건 네.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어.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됩니다. 예, 예약은 인터넷으로.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어찌 보면 큰 저기는 아니지만 작은 것들이 여러 개 있다면 사실상 그 관광의 흐름에 쉽게 또 이렇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시는 게 개별 그리고 아주 소규모 단체들이 찾는 그런 숙박 시설에 부합하는 그런 예.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다. 구례 지금 현재 숙박 인프라가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구례 하면 이제 암자, 사찰, 캠플스테이 또 이제 그 고택스테이가 또 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군 차원에서는 이른바 이제 K 호텔, K 숙박의 브랜딩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 국민 말고요. 외국인들도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숙박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하는 것이 저는 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간 자본이 투자 유치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구례 온천랜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골프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동시에 숙박시설까지 리모델링해서 또 탈바꿈 시키리라는 또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남해에 지금 아난띠 과거의 힐튼 리조트 호텔이었죠. 그리고 이제 서울의 반얀트리 호텔 같은 정말 그 럭셔리한 고급 스파 리조트를 좀 큰 규모로 유치해서 구례 자체도 좀 브랜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좀 거점 역할을 지금쯤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관건은 이제 민간 자본 유치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뭐 외람되지만 이 자리 빌려서 이렇게 좋으신 말씀 지역 관광 위해서 아이들 김영민 제안드립니다. 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온천랜드 사실은 저희 지역에 그 정도 규모의 온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전남에서는 없어요. 하순 구례가 네, 대표적이죠.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첫째로 그 외국인이 올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 네. 저희가 2년 전이죠. 우리 쌍산제에서 그 뉴스테이가 와서 네. 했던 그것을 그때 보면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고택에서 자고 한국 음식 먹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한 그 고택을 활용하는 숙박 체험 시설을 저희도 좀 준비를 해보려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산사에서 숙박을 하는 우리 천연사나 화엄사 이런 곳 대사찰이 많거든요. 저희 암자도 많고 이런 데를 해서 외국인들은 또 그런 데를 좋아하는 선호가 있어요. 네. 사찰에서 주무시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를 좀 준비를 할 네. 것이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천랜드는 저희가 지금 골프장 계획 소개가 골프장을 하면서 그 똑같은 기업체가 온천을 합니다. 온천을 이제 밀어버리고 어느 시기에 밀어버리고 거기에 스파와 애들 넣어서 스파와 고급 숙박시설 예를 들어서 리조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고급 숙박시설을 풀빌라 형식의 리조트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구체적인 상황이 발표는 그렇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관광지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목포라든지 여수라든지 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미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서 민간에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관이 그 영역에 들어와서 뭔가 시설을 만들고 관광 상품을 만들고 실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사례로 봤을 때 거의 수명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콘크리트 철근만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좀 자본을 유치해서 그렇게 이제 생태계를 좀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대신에 구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남도 또 국토부하고 손을 잡고 확충하는 그런 부분들에 예.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기 교수님 교통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구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KTX나 이런 걸 통해서 갈 수 있나요? 그러죠. 우리 구례는 KTX가 서울 용산에서 우리 구례구역까지 오는 데는 2시간 반이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남원이 있고 남원까지 한 2시간 5분 정도 걸리는데 KTX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차를 KTX를 이용한 인프라가 있고 이제 도로 인프라는 물론 여러 가지 이 취약 조건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계와 우리 구례가 연관하는 이 도로가 지금 현재는 2차선이 너무 협소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 행사를 보고 있고 또 뭐 구례 구역에서 우리 구례까지 들어오는 이 도로도 협소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또 약간의 다행인 것은 전주 순천 간의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까지 네. 연결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구례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고 또 광주에서 경주까지 가는 대구까지 가는 88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남원을 경유해서 거기를 통해서 구례역으로 나오면 1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아마 교통 인프라는 됐습니다만 지역 내의 인프라가 약해져.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네. 지역 내의 인프라가 약해서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구례 KTX가 오면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구례 내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버스가 있고 버스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가 운영을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거기 구례구 KTX 정차장은 순천 땅이거든요. 구례구역이라서 구례 입구라에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섬진강 다리를 건너와야 우리 구례 땅인데 그래서 섬진강 다리를 건너자마자 제가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거기는 어떤 스테이션을 만드냐면 구례를 찾는 관광객들이 KTX를 타고 오면은 아무것도 없이 와도 전기차를 빛을 하면 전기차를 대여해서 다니고 자전거를 대여 다니고 뭐 애들은 킥보드 타고 다니고 이런 교통수단의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지금 만들려고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은 빈손으로 와도 구례를 다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이 정거장을 또 몇 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화엄사를 갔다. 자기가 전기차를 타고 근데 화엄사에서 다른 또 누군가를 만나 이용을 하면 거기다가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제2의 정거장이 만들어지니까 터미널 수준으로 만들니까 한 4개 정도의 제2의 장소를 만들어 편의를 하는 것이죠. 그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뭐 군수님 나오셔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 관이 관광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입니다. 교통, 그러니까요. 인프라, SOC 확충에만 좀 행정력을 올인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전남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시급한 일이다. 네, 아니, 그 그런 젊은 사람들 생각이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왔을 때 여기서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다. 네.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구례 하면 지리산을 제일 먼저 꼽았는데 예. 저희 지금 환경부에서 설악산에 케이블카 이야기 했잖아요. 예. 최근에. 지리산도 당연히 케이블카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케이블카는 우리 국민의 30년 수건 사업이거든요. 정말 제가 3년 전에 국민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례군 인구가 그 당시 한 2만 7천 명인데 3만 5천 명이 서명을 했어요. 찬성 서명을 관광객들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케이블카 저희가 지금 환경부로부터 총 4번 지금 발례를 받았어요. 빠꾸로 맞았다는 이런 논리죠. 근데 그 발레된 그 사유가 3가지 정도를 두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4개 시군이 서로 하려는 그 지리산을 끼고 하려는 것이 있어요. 4개 시군 구례, 남원, 산청, 함양 4개 시군은 서로가 지리산 다 개보 놓고 다니까 환경부에서는 너그 해줄 수는 없다. 한 개로 4개 시군에서 한 개로 합의를 해라. 근데 어느 자치단체가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례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를 놓음으로써 환경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이 도로가 있어요. 관광용 도로가. 거기에 1년이면은 정식적으로 집계 50만 대 이상의 차가 갑니다. 승용차,
버스. 근데 거기 그 급경사와 커브가 다 있는데 이게 사고도 나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버스가 전복해서 중학생이 죽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올라가는 이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 죽어요. 그리고 또 동물도 소음 나니까 소음이 피해가는 것이죠. 쓰레기 버리죠. 근데 저는 이 도로를 폐쇄를 하고 세면 걷어내고 대신 케이블카를 해주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은 수백 배 이득이겠죠. 요즘 케이블카는 환경에 훼손이 전혀 안 되거든요. 장비도 헬기로 가서 다 하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폐쇄하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환경에 훼손된다고 해가지고 반려가 왔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야고. 또 하나는 기술성을 이렇게 들먹였는데 기술성은 마지막 종착지에 가서 좀 극커브다. 근데 그것은 다른데 외국은 굉장히 급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정부가 제가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요즘 정부에서는 지방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인구수가 51%가 지금 수도권이잖아요. 거기에 케이블카 하나 놔줌으로써 지금 목포는 휴일날 하루에 10,000명이 옵니다. 10,000명 케이블카 타기 위해서. 그럼 우리 구례 여기가 해놓으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겨울에 설산 아주 멋져요. 가을에 단풍, 여름에 운해. 대한민국 국민들, 장애인들, 또 노인들, 어린이들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면은 수도권에 대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오겠죠. 내려와 장사하려고, 먹고 살려고. 그래서 케이블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몇 가지 측면을 들어서 계속 반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반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10월 달에 11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신청할 겁니다. 진짜 다시 도전할 겁니다. 예. 저희가 뭐 설악산에도 케이블카 나아졌으니까 나아지니까 지리산에도 놓는 걸 하시죠. 근데 그 4개 자치단체가 다 자기 쪽에다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에다 요구를 한 것이 환경부 부처에서 4개씩을 놓고 당신 용역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적지니까 어디를 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건의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좀 어렵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 케이블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을 살리는 정책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예, 할 거고요. 우리 김영미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뭐 찬성 반대다 이런 입장보다도 글쎄요, 이제 우리가 꼭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구례라는 지역에만 집중하면 케이블카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이라는 뭐 10년에 3조의 엄청난 지금 규모의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 핵심은 지방이 살아남는 길은 초광역적으로 협력을 해서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부 수도권의 관광 거점지를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군수님께서도 이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보다 더 인접하고 있는 시군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관광 수요 자체를 사이즈 파이도 키우고 또 외국인들도 와서 외화를 벌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중지를 모아주시는 네, 저희 관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 저는 조금 뭐 이론적이지만 미래지향적인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남북권 개발 계획 이제 교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남북권 개발 사업으로 3조 원이 투자된다는 네. 투입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구례만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곡성, 구례, 하동, 그다음에 광양 요 4개 시군이 같이 광역권을 만들었거든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선진강권 개발 계획을 우리 4개 시군이 같이 통합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남북권 그 개발 계획 속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저희가 할랑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한 5천억을 4개 시군이 합해서 했는데 반영이 얼마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요구는 했고 그런 연계 관광성이 지역 간의 시군 간의 연계 관광이 돼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수도권 일극화를 깨지 않으면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너무
늙은 나라가 돼버려가지고 저희가 음. 뭐 한때 일본이 이렇게 고령화가 급격하게 된다 했지만 저희는 일본의 한 두세 배 빠르게 지금 고령화가 된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구례도 지금 인구 자체가 3만 안 깨졌죠. 되잖아요. 제가 2만 2만 5천이 약간 무려 2만 4천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음.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 지역이 이렇게 네, 계속 맞습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살 방법을 맞습니다.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청년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첫째가 수입,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주거 할 수 있는, 자기 돈이 없으니까 이 아파트 못 삽니다. 땅 사서 집 못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 임대주택을 저희가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한 127세대가 들어가는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걸 재봐가지고 청년들한테 저리로 임대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호응이 되면은 더 추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와서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을 해서 오니까 첫째는. 그래서 아까 같은 대규모형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농사도 짓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투경작물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지금 30동을 짓고 있는데 30동에다가 청년들이 농사를 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고추랄지 감자랄지 뭐 토마토랄지 이런 투경작물을 해서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벌써 많은 문의가 옵니다. 문의가 오고 이것은 저희도 한번 해보겠다. 네, 교수님 말씀을 좀 부연 설명하면 청년이 돌아오는 우리 뭐 지역 네. 또 이제 청년이 주도하는 관광 산업이 되려면요, 그야말로 전 청년들한테 주도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양양에 서핑 비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핑 성지를 서울에 있는 또 강원도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청년들에 의해서 지금 그 맞습니다. 지역이 커 나가고 있거든요. 합니다.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주도성입니다. 뭔가 맞아요. 자꾸 지원하고 틀에 맞게끔 하라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좀 요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도 스스로 많은 그런 응모도 하고 네. 제안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농산물 판매랄지 재배랄지 이런 거 하는데, 저희가 청년들, 돌아온 청년을 만나 저희가 예산은 아끼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 주려고 마음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지금 인구 소멸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죠. 그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보면 좋은 롤 모델이 구례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와 재정 문제 집중 평가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예산 전문가, 지금은 광주광역시 재정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여의도 초대석 처음 나오셨는데 시청자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하고 가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도걸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제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네.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 퇴직 전 2년 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야전 사령관으로서 정말 숨가쁜 시간들을 보낸 것을 굉장한 보람과 긍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네. 저를 키워준 광주,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걸 계기로 해서 더욱 제가 광주에 가까이 다가서서 함께 호흡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데 제가 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단 윤석열 네. 정부 출범 네. 1년, 꼭 1년인데 경제 부분 평가, 총평을 한다면 10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예, 뭐 경제 면에서 성과를 네. 나타내는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요. 대부분 지금 빨간 등이 켜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물가 불안, 고금리, 고환율로 우리 국민들은 1년여 넘게 지금 네.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IMF에서 최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1.5%포인트로 낮췄습니다. 경제 위기 때를 제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치거든요. 그래서 경제 침체의 그림자가 좀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건 잘했다 경제 부분에서 그런 게 있다면은 뭐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그동안 미국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발생한 이제 경제법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세계의 경제가 크고 작은 경제적 충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행히도 이에 대처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완급을 좀 조절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 파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금융 불안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창양 총재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게 맞나요? 아니죠. 그 전에 임명이 되었죠. 그럼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칭찬 아닌가요, 이거는? 아니죠. 네. 일단 뭐 그렇고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복지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하여간 뭐 예산 두 글자 들어간 거는 다 거의 다 해보신 뭐 대한민국 최고 예산 전문가이신데 예산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 이른바 건전 재정 예산 기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총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긴축 기조만을 유지하는 게 뭐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는 재정이 보다 경기 대응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만 세수 펑크가 24조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그냥 과도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거 좀 뭐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제 비상등이 켜져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상등이 켜진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3월까지 이제 국세 감소 폭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7개월째 우리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서 대기업들 영업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이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이제 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따른 양도소득세 같은 자산 과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하반기 들어서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업황 불황이 좀 지속되고 또 부동산 침체도 예상보다 좀 길게 갈 것이다. 금년에 세수 상황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극적인 경기 반전이 없다면은 하반기 들어서 아마 저는 세수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재정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세수 상황 전반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지출 이제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지출 구조 조정도 이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세수 부족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세입 변경을 위한 추경 편성은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도 좀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다. 이게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나라가 진 빚이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1,000조가 됐다. 아주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건 뭐 타당한 비판인가요? 아니면은 뭐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지적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큰 폭으로 국채가 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왜 늘었느냐, 그리고 는 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느냐, 이거 두 가지가 판단의 이제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상적인 지출을 늘렸습니다. 코로나19 극복 2년 동안 추경만 8차례가 편성이 되면서 190조의 비상 지출이 일어났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방역 비용, 백신 접종 비용 등으로 이제 충당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 지출 규모는 미국 등 선진 예국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가계나 소상공인의 부채가
늘게 된 원인이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지출이다. 이거는 정당한 지출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국가 부채가 늘었는데 이게 이제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수준이었냐.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국채 비율이 GDP 대비 이제 50% 이제 선에 육박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수준은 선진 외국의 비슷한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국채가 쓰인 그 용도 그리고 국채의 관리 가능 수준 등을 봤을 때 이런 점들이 같이 감안이 돼서 균형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그나마 나라가 빚이라도 내서 이렇게 쓰지 않았더라면은 뭐 서민들은 그냥 아주 직격탄 맞고 그냥 완전히 갔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정부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가고 왔을 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라는 이런 제가 저 비판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등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국채를 이제 관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재정 영향 등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출의 금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거는 지난 정권에서 한 거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선심성 포퓰리즘, 미래 세대 착취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 다 고려해서 균형을 좀 잡아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입을 해서 우리 경제 후퇴를 최소한 막고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한 가성비 높은 재정 운영을 했다 이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후퇴되는 정도보다 더 많은 좀 과도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굉장히 고물가 그리고 자산 버블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빠른 고금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 불안 등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온 세계가 지금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에 있어서 국난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많은 최선의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름 하신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전 정부에서도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비판을 하고 이 정부 들어서도 니들은 왜 이렇게 막 갖다 썼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억울하신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정치권은 정치권에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저희 행정부는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 건전성의 어떤 원칙이나 또 재정 운영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충실하게 지키면서 양자가 적정선을 찾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은 상대적으로 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방 세수는 재산세, 취득세가 전체 세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꺼지면서 지자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라는 형태를 통해서 국가가 내국세의 40%를 지방에 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내국세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도 또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수도 줄고 국가에서 이전하는 그런 세수도 줄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 입장에서는 재정의 이중고를 이제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빨리 이제 중앙 지방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 같은 곳에서 빨리 전체 지방 어떤 세수 상황을 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좀 진행을 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쭉 예산 관련한 업무를 해오셨는데 일단 광주 전남이 향후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뭐 꿀팁이라면 꿀팁, 뭐 조언 같은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에는
별도의 왕도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명품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아 세일을 해야 된다. 중앙부처 입장에서 봐서 바로 이거다라고 싶을 내용으로 사업을 잘 기획하고 설계를 해서 이제 제출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산 편성 주기에 맞춰서 중앙부처 그리고 재정당국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 전략을 좀 펼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 지형상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체 예산 편성 흐름을 좀 관통하면서 광범위한 또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길목 실무적인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팔릴 것 같은 거, 먹힐 것 같은 상품 만들어서 부지런히 팔러 다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장사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광주광역시 재정경제자문역을 맡고 계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일경제연구소, 광주 미래 먹거리 청사진 사업을 그려보겠다, 이런 걸 설립하겠다. 제가 광주 발전 비전과 이제 실질적인 좀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을 지금 준비 중에 좀 있습니다. 저는 광주의 미래 산업을 A, B, C 산업으로 저는 조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게 뭔가요? 첫 번째 A는 AI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광주 시민이 지역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택한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좀 조성하고 있는데 요거에 박차를 좀 가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율주행차,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산업을 연계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B는 바이오 생명 산업입니다. 광주 경우 전남대, 조선대병원, 그리고 기독병원, 그리고 좀 더 연장해서 화순 전남대병원이 하나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 신약,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또 새로운 의료 행위를 이제 개발하는 그러한 메카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또 가까이 있는 무등산을 치유의 요람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하는 어떤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C는 컬처입니다. 문화산업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는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문당을 저희가 문화발전소를 가동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장로, 금남로를 우리 5.18 정신을 승화시킨 역사, 문화, 관광의 타운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어떠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대안들을 이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여는 연구소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상 기획은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거 하려면은 대통령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가, 또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은 지자체가, 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일 거는 민간 자본을 투자를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인적 자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들인데 전부 언급을 하신 게. 근데 수도권 집중 현상, 이거는 뭐 말로는 문제다 하는데 막상 해법을 모색을 하려고 하면은 또 딱히 딱 부러지는 게 없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뭐 보관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광주, 전남 스스로 있잖아요. 인재를 자체 육성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마이스터 고등학교, 폴리텍 이런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고, 여기는 지자체 그리고 기업, 대학이 똘똘 뭉쳐서 힘을 이제 모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아주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끌어내려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연구 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이나 우수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이전을 올 경우에 거기에 법인세, 소득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뭐 가칭 국토 개척 수당 같은 이러한 보조금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연구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개도국에 있는 굉장히 유능한 기술 인력들 저희들이 좀 많이 좀 수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 비자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유치를 하되 이런 분들은 지방에 우선 좀 할당을 좀 하자. 그리고 요 관련해 가지고 연구 자금들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적어도 일정 기간, 뭐 5년이면 5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 연구, 활동할 수 있도록 의무를 좀 부과하는 이러한 좀 획기적인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만이 지방이 지금 안고 있는 이러한 인력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실현 가능할까요?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불에 다 모든 것을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이 문제를 위해서는 정말 국가 차원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런 결단이 이루어지면 입법 조치, 각종 행정 조치가 다 이제 수반이 이제 돼야 되는 그런 큰 국가적인 있지 않습니까? 과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하면서 저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은 국가 경제를 키워서 부강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후손들한테 물려줄까를 이제 평생의 이제 화두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길을 이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전남의 어떤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광주 전남의 어떤 발전의 어떤 청사진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제가 이번에 개설하고자 하는 연구소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저희 여의도 초대석에서 다시 뵐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